어머님 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니다. 팔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피가 고여 있었습니다. 이번 담소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는 박정희입니다. 올해 42살이 되었죠. 이 나이에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며느리예요. 남편을 2년 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고 18살 아들 재현이와 함께 시어머니 최옥순 여사와 서울 변두리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막막했어요. 남편이 떠난 뒤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재현이는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했죠. 시어머니는 평생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일하시다 은퇴하신 분이라 연금이 나오긴 하지만 남편 생전에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을 갚느라 우리 셋이 살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한 번도 불평하신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친딸처럼 챙겨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희야, 우리가 같이 잘 헤쳐나가자. 재현이도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거야. 그 따뜻한 말씀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남편 없이도 이렇게 든든한 어른이 계시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긴 건 한 달 전쯤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저녁 9시가 되자 편의점으로 출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외투를 꺼내 입으시는 겁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이 시간에?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 그냥 잠이 안 와서 좀 걷고 올게. 68년 평생 저녁 9시면 뉴스를 보시고 10시 전에는 꼭 주무시던 분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 도시는 게 일과였죠. 그런 분이 밤 10시에 산책을 나가신다니 뭔가 이상했지만 그땐 그냥 넘겼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늦지 마시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시고는 서둘러 나가셨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날 새벽 제가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5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늘 그 시간이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을 시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보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깊은 잠에 빠져 계신 듯 했죠. 처음엔 어제 늦게 주무셔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10시가 되면 어김없이 외출하시고 새벽 4시나 5시쯤 돌아오시는 패턴이 생긴 겁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아침에 재현이가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요즘 왜 그러세요? 아침에도 안 일어나시고. 그러게. 밤에 산책 나가신다고 하시는데. 재현이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평소 예민한 감각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낀 듯 했죠.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또 외출 준비를 하실 때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요즘 매일 밤에 나가시는데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있으세요?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외투 단추를 채우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죠.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잠이 잘 안 와. 걷다 보면 피곤해져서 잠이 잘 오더라고. 뭔가 더 묻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더 이상의 대화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엔 뭐든 털어놓고 이야기하시던 분이 이렇게 벽을 치시는 게 낯설었어요. 2주일째 되던 날 더욱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새벽에 돌아오신 시어머니를 우연히 현관에서 마주쳤는데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늙어 보이셨죠. 게다가 옷에서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독한 술 냄새 같기도 하고 소독약 같기도 한 묘한 냄새였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시어머니는 제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려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시어머니의 팔을 살짝 잡았는데 깜짝 놀라며 팔을 빼시는 거예요. 마치 뭔가 들킬까봐 두려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시어머니가 잠시 멈춰 서서 저를 돌아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재현이한테도. 네, 어머님. 무슨. 그냥 부탁이야.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얘기할게. 지금은 그냥 모른 척 해줘. 그 말씀을 남기고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셨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닫힌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가슴 속에서 불안감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원칙과 규율을 지키며 살아오신 분이,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을 돌보며 봉사정신으로 일하셨던 분이 왜 이렇게 수상한 행동을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매일 밤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토록 비밀로 하려 하시는 걸까요? 창밖으로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로 사라지는 걸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년 전 남편을 잃고 나서 처음으로 느끼는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었어요. 가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공포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야간 외출이 시작된 지 3주째 되던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편의점에서 일하고 돌아와 막 씻고 나왔는데 식탁 위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시며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죠. 정희야, 거기 생활비 넣어뒀다. 이번 달 장도 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사. 평소처럼 10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겠거니 생각하며 봉투를 열었는데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만 원권이 10장, 5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50만 원이나 되는데. 시어머니는 등을 돌린 채 찌개를 젓고 계셨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지만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뭐 그리 놀라니? 그동안 너무 조금 줬나 싶어서 좀 많이 넣었어. 재현이 참고서도 좀 사주고 너도 필요한 거 있으면 사. 빚을 갚으며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런 큰 돈을 주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한 달 내내 밤을 새워 일해도 180만 원 남짓인데 일주일 생활비로 50만 원이라니요? 어머님, 이 돈이 어디서? 그냥 있던 돈이야. 시어머니가 제 말을 잘라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찌개 그릇을 들고 식탁으로 오시며 화제를 돌리려 하셨죠. 어서 밥 먹어. 피곤할 텐데 먹고 좀 자. 하지만 저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어디서 돈을 빌리신 건 아니죠? 사채라도 쓰신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서운함과 답답함이 섞여 있었죠. 정희야, 내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사람으로 보이니? 68년 평생 남한테 손 한 번 안 벌리고 살았는데. 그럼 이 돈이 깨끗한 돈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써. 그날 이후로도 매주 토요일마다 식탁 위에는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항상 50만 원씩이었어요. 한 달이면 200만 원. 제가 편의점에서 버는 돈보다 많은 금액이었죠. 재현이도 이상하게 여겼는지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용돈 준다고 10만 원이나 주셨어요. 받아도 되는 거예요? 재현이의 손에 들린 돈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한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재현이한테도 따로 용돈을 주고 계셨던 거예요. 도대체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며칠 뒤 저녁, 시어머니가 저와 재현이를 거실로 불러앉히셨어요. 탁자 위에는 또 하얀 봉투 2개가 놓여 있었죠. 정희야, 재현아, 이거 봐.
어머님, 또 이렇게 많은 돈을. 시어머니가 제 말을 끊으시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상한 간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받아.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주는 건 거절하지 마. 이게 내가 너희한테 해줄 수 있는 거야. 시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강인하게 사셨던 분이 이렇게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시다니 뭔가 큰일이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요일 아침, 재현이가 놀란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엄마, 할머니 팔이. 서둘러 거실로 나가보니 재현이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급하게 소매를 내리려 하셨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도 똑똑히 봤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왼쪽 팔뚝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곳에. 마치 누군가가 세게 잡았다 놓은 것처럼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어요. 손목 부근에는 긁힌 상처도 있었는데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죠. 어머님, 이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려 하셨지만 그 웃음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웠어요. 아이고, 별거 아니야. 어제 계단에서 넘어져서 그런 거야. 나이 먹으니까 자꾸 발이 안 보이네. 하지만 그 상처는 넘어져서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남편이 현장에서 일할 때 여러 상처를 봐왔지만 이건 분명히 달랐어요. 누군가에게 붙잡혔거나 맞은 자국이 분명했습니다. 할머니, 계단에서 넘어지면 이런 멍이 들지 않아요. 누가 할머니를. 재현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온순한 아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왜 쓸데없는 상상을 하니?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일어서는 순간 살짝 얼굴을 찡그리시는 걸 봤어요. 다른 곳도 다치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시어머니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는데 시어머니가 황급히 전화를 집어들기 전에 저는 화면에 떠오른 내용을 얼핏 봤어요. 오늘 밤 조심하세요. 어제처럼 되지 않으려면. 시어머니는 재빨리 전화를 들어 메시지를 확인하시더니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면서 전화를 꼭 쥐고 계셨죠. 어머님, 무슨 메시지? 아무것도 아니야. 시어머니가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하셨어요. 평생 목소리를 높이신 적 없던 분이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시다니. 저와 재현이는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도 놀라신 듯 심호흡을 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요즘 좀 예민해서. 너희가 걱정할 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셨습니다. 저와 재현이는 멍하니 서로를 바라봤어요. 엄마, 이거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할머니가 누군가한테 협박받고 있는 거 아닐까요? 재현이의 말이 제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입을 열지 않으시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밤이 되자 시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검은 점퍼를 입고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달랐어요. 현관을 나서시기 전에 여러 번 뒤를 돌아보셨고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그냥 집에 계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라도.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그 말씀을 남기고 서둘러 나가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서워하고 계신다는 걸.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계신다는 걸.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일에 휘말리신 건지, 왜 그토록 많은 돈이 생긴 건지, 그리고 누가 시어머니를 위협하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병원 검진을 받으러 가신 틈을 타서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보기로 한 거예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지만 불안감이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방 안은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옷장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옷장 아래쪽에 검은색 비닐봉지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5만원권 다발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대충 세어봐도 500만원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아니, 어쩌면 800만원이 넘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돌아오신 겁니다. 저는 황급히 옷장을 닫고 방을 나왔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정희야, 집에 있었구나.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오시며 평온하게 인사하셨지만 저는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죄책감과 불안감이 뒤섞여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 네. 어머님, 병원은 어떠셨어요? 괜찮아. 별일 없대.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시면서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검은 봉지 속 현금 다발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죠. 재현이는 학교에 가고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일어나 현관으로 가시는 걸 봤습니다. 인터폰으로 확인하시더니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잠시 망설이시다가 문을 여셨죠. 왔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긴장되어 있으면서도 체념한 듯한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문 밖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회색 정장에 검은 넥타이, 다른 한 명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얼핏 보기엔 보험회사 직원이나 은행원처럼 보였지만 뭔가 달랐어요. 그들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고 표정도 딱딱했습니다. 최옥순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죠. 회색 정장의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댓말을 쓰긴 했지만 어투에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들을 거실로 안내하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나가려다가 시어머니가 손짓으로 만류하시는 걸 봤어요. 그냥 있으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부엌에서도 그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약속대로 하셔야죠. 어제 일은 정말 곤란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신 걸까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아시죠? 남색 정장의 남자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위협하는 듯한 어조에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그들은 5분도 채 있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면서 회색 정장의 남자가 돌아보며 말했죠. 오늘 밤도 잊지 마세요. 10시 정각.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주저앉으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님, 누구셨어요? 시어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하셨지만 그 미소가 너무나 쓸쓸해 보였어요. 아, 그냥 옛날 동사무소 때 아는 사람들이야. 오랜만에 얼굴 보러 왔어.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동료 사이에 그런 긴장감이 흐를 리 없죠. 게다가 약속 문제, 오늘 밤 10시. 이런 단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머님,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없어. 아무 일도 없다니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놀라신 듯 손으로 입을 가리셨어요. 미안해, 정희야. 요즘 내가 좀 예민해서. 걱정하지 마. 정말 아무 일 아니야.
하지만 시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저녁 저는 편의점으로 출근하기 전에 잠시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우유를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그런데 우리 집 골목 입구에서 낯익은 사람들을 봤어요. 바로 그 정장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검은색 승용차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며 뭔가를 기다리는 듯 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전봇대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골목을 걸어 나오시는 게 보였어요. 평소와 달리 검은색 점퍼에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계셨죠. 남자들은 담배를 버리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품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하얀 봉투였습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봉투. 돈이 든 봉투였죠. 회색 정장의 남자가 봉투를 받아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뭐라고 말했는데 거리가 있어서 들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남자들은 봉투를 받고 차에 탔습니다. 차가 떠나고 나서야 시어머니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시어머니가 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신 걸까요? 협박당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무슨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신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니 시어머니는 방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저는 편의점에 출근해야 했지만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재현이를 불러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재현아, 아까 이상한 사람들이 할머니 찾아왔어. 할머니가 그 사람들한테 돈 봉투를 줬고. 재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럼 할머니가 정말로.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시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를 못할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요. 새벽 2시쯤 재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또 나가셨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 남자들이 차로 데리러 왔어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 할머니를 데려갔다고? 네. 검은색 차였어요. 할머니가 스스로 차에 타시긴 했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편의점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찾아다닐 수도 없었고요. 재현아, 할머니 오시면 바로 연락해. 그리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라는 건지 저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5시가 넘어서야 재현이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뭐? 빨리 말해. 옷이 찢어져 있고 또 다치신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점장님께 급한 일이 생겼다고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이제는 정말로 진실을 알아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든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방에 들어가 계셨고 재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괜찮다고만. 저는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좀 뵐 수 있을까요?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른쪽 뺨이 살짝 부어 있었어요. 어머님. 정희야, 제발. 제발 묻지 마. 나도 어쩔 수 없어. 너희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강인하게 사셨던 분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뭐든지 함께 해결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돼. 너희들은 몰라야 해.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그 말을 남기고 시어머니는 다시 문을 닫으셨습니다. 저와 재현이는 거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심을 드시고 나서 옷을 갈아입으시더니 외출 준비를 하셨어요. 평상복이 아닌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정희야, 나 병원에 좀 다녀올게. 정기 검진 받으러.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은 저를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셨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님, 어느 병원 가세요?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그냥 동네 내과야. 시어머니는 서둘러 현관을 나서셨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시어머니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동네 내과는 반대 방향인데 시어머니는 큰 길 쪽으로 향하고 계셨죠. 의심스러운 마음에 저도 모자를 쓰고 뒤따라 나갔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시어머니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확인해야 했어요. 멀찍이 거리를 두고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하철역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갔죠. 3호선을 타고 내 정거장을 가신 뒤 내리셨습니다. 종로였어요. 병원이 많은 곳이긴 하지만 굳이 동네 병원을 두고 여기까지 오실 이유가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역에서 나와 복잡한 골목길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 골목은 제가 알기로는 유흥업소들이 밀집한 지역이었거든요. 낮 시간이라 네온 사인은 꺼져 있었지만 간판들을 보니 분명했습니다. 노래방, 룸살롱, 단란주점. 그런 간판들이 즐비한 거리였어요. 도대체 시어머니가 왜 이런 곳에 오신 걸까요? 시어머니는 어느 건물 앞에서 멈춰 서시더니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근처 가게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시어머니는 그 건물로 들어가셨습니다. 간판을 보니 황금 노래방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2시간이 지나서야 건물에서 나오셨는데 함께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화려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었죠. 짙은 화장에 반짝이는 액세서리를 한 그 여성이 시어머니 어깨를 토닥이며 뭐라고 말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여성에게 하얀 봉투를 건네셨어요. 또 돈이었습니다. 여성은 봉투를 받고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무언가 간절하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시어머니가 왜 그런 곳에 가신 걸까요? 혹시 정말로. 저녁 무렵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어머님, 병원은 어떠셨어요? 아, 응. 별일 없대. 건강하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지도 않으셨으면서.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몰랐거든요. 다음 날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동네 소식통으로 유명한 분이었죠. 아이고, 정혜 씨, 요즘 시어머님은 좀 어떠세요? 네. 뭐가 어떻다는 말씀이세요?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아니, 그게. 우리 남편이 택시 기사 하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종로 쪽에서 시어머님을 태웠다는데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혼자 계시더래요. 그것도 그런 유흥가 쪽에서.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이에요. 우리 조카가 그쪽에서 일하는데 시어머님을 자주 봤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이상한 곳 드나드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아, 그게 친구분이 그쪽에 사셔서 가끔 만나러 가신대요. 하지만 아주머니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는 동네 사람들까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도 견딜 수 없었지만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신 건 아닌지 두려웠어요. 그날 저녁 재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 할머니를 봤어요. 어디서? 종로 뒷골목이요. 친구랑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할머니가 어떤 술집 같은 곳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것도 젊은 여자들이랑 같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현이까지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 여자들한테 뭔가 봉투를 주시는 것도 봤어요. 또 돈인 것 같았어요. 이제는 정말로 확인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또 외출 준비를 하실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진실을 확인하기로요. 시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시든 이제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또 외출 준비를 하실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로 산책 가시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병원 가신다고 하셨는데 종로 유흥가에 가셨더라고요. 재현이도 봤어요.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 날 따라다녔단 말이야? 어머님, 저희가 걱정돼서. 걱정은 무슨? 내 일에 간섭하지 마. 평생 처음 듣는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저도 재현이도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내가 밤에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게 너희랑 무슨 상관이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소리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안에서 문을 잠가버리셨어요. 저와 재현이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렇게 화를 내신 건 정말 처음이었어요.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계신 게 분명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정말로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건 아니겠죠? 재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차마 그런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정황이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결국 외출하지 않으셨습니다.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셨고요. 다음 날 아침까지도 문을 열지 않으셨어요. 어머님, 식사하셔야죠. 문 좀 열어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걱정이 되어 재현이와 함께 문을 두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끝내 나오지 않으셨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우신 것 같았죠. 어머님. 정희야, 재현아. 미안하다. 어제는 내가 너무했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나쁜 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다 끝날 거야. 무엇이 끝난다는 걸까요? 시어머니의 눈빛은 간절했지만 여전히 진실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침 9시, 이런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한 걸까 싶어 받았는데. 여보세요? 최옥순 씨 댁이신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말투가 딱딱하고 사무적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서울 종로경찰서입니다. 최옥순 씨 관련해서 확인할 것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경찰서라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일이신지 직접 서에 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옥순 씨가 오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창백한 얼굴로 전화기를 빼앗으시더니 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최옥순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들으시며 점점 얼굴이 굳어가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 수 없었지만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시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서 계셨어요. 그리고는 저와 재현이를 번갈아 보시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정희야, 재현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는 절대 아무 말하면 안 돼. 알겠지? 어머님, 도대체 무슨 일이? 제발. 시어머니가 거의 울부짖듯이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절박해서 저도 재현이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다 해결할게. 너희는 그냥 모르는 척 해줘. 부탁이야. 시어머니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셨습니다. 저는 불안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올 정도면 정말로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게 분명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할머니를 따라가야 해요. 혼자 보내면 안 돼요. 재현이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내 혼자 가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어요. 오후 2시, 시어머니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외출하셨습니다. 멍든 얼굴을 화장으로 가리려 하셨지만 여전히 상처가 보였어요. 현관을 나서시면서 다시 한번 당부하셨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경찰한테는 더더욱. 그날 밤 늦게 시어머니가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야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택시에서 내리시는데 비틀거리며 걸으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옷에서 알코올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술을 입에 대신 적이 없는 분인데. 어머님, 괜찮으세요? 자세히 보니 시어머니의 입술 끝에 살짝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맞으신 것 같았어요. 어머님, 입술에 피가. 시어머니는 황급히 손등으로 입술을 닦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웃으며 말씀하셨죠. 아, 이거. 택시에서 내리다가 입술을 깨물었나 봐. 괜찮아.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깨문 상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맞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시어머니는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따라 들어가서 무슨 일인지 캐물어야 할지, 아니면 시어머니의 뜻을 존중해서 모른 척해야 할지.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현관문을 여러 번 확인하시고 창문도 꼼꼼히 잠그셨어요. 낮에도 커튼을 모두 친 채 집안을 어둡게 만들어 놓으셨죠. 가장 이상한 건 전화벨 소리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화들짝 놀라시며 발신자를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하시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모르는 번호면 절대 받지 않으셨고 문자가 와도 확인하는데 한참을 망설이셨죠. 어머님, 요즘 누구한테 연락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전화를 무서워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실 뿐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고 해서 조심하는 거야.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조심하는 사람이 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질까요? 왜 전화벨 소리에 그렇게 놀랄까요? 이제는 정말로 진실을 알아내야 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위험에 처해 있든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편의점 일을 쉬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볼 수 없었어요. 9시가 되자 시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외출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검은색 점퍼에 운동화, 그리고 작은 가방을 메셨죠. 정희야,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네, 어머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나서고 5분쯤 지나자
저도 조용히 뒤를 따랐어요. 검은색 옷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쓴 채 충분한 거리를 두고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큰 길로 나가 택시를 잡으셨어요. 저도 급히 뒤따르는 택시를 탔습니다. 앞 택시 따라가 주세요. 조금 떨어져서요. 기사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다행히 별다른 질문 없이 따라가 주셨어요. 시어머니가 탄 택시는 시내를 벗어나 점점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도시의 불빛이 점점 줄어들고 주변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시어머니의 택시가 어느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저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려 걸어갔어요. 건물에 가까이 가자 입구에 간판이 보였습니다. 새빛 요양원. 요양원이라니. 저는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런 곳에 오신 걸까요? 혹시 아픈 친구라도 계신 건가 싶었지만 이 시간에 면회가 가능할 리 없었죠. 시어머니는 건물 옆쪽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갔어요. 복도를 따라가자 탈의실이 나왔는데 문틈 사이로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물함에서 뭔가를 꺼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게 분홍색 간병인 유니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옷을 갈아입으시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간병인이셨다니. 유니폼을 입은 시어머니는 복도를 따라 3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계단으로 조용히 따라갔어요. 3층은 치매 병동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와 간간이 터지는 고함 소리가 섬뜩했죠. 유리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병실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복도 끝 화장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병실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싫어. 하지 마. 우리 아들 어디 갔어? 치매 환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여기 있잖아요. 아들은 곧 올 거예요. 하지만 환자는 계속 소리를 질렀고 급기야 퍽하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달려가려는 순간 다른 간병인이 뛰어들어갔어요. 최옥순 선생님, 또 맞으셨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시어머니 몸에 그 많은 멍과 상처들이 모두 치매 환자들에게 맞아서 생긴 것이었다는 걸.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어떻게 68살 노인이 이런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밤새 저는 복도에서 시어머니를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쉴 새 없이 병실을 돌아다니셨어요. 소리 지르는 환자를 달래고 배회하는 환자를 침대로 인도하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약을 먹이고 새벽 2시쯤 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병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도둑이야. 내 돈 돌려줘. 할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아프셨겠지만 오히려 할아버지를 진정시키려 애쓰셨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돈 찾아드릴게요. 같이 방에 가서 찾아봐요. 그때 복도 끝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뛰어왔습니다. 바로 우리 집에 찾아왔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최옥순 선생님, 또 박씨 할아버지가 난동 부리네요. 그들은 요양원 관리자들이었던 겁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수상한 남자들의 정체, 돈 봉투의 비밀, 새벽 귀가의 이유.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돌보지 못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우리 요양원 야간 근무는 어떻게 했겠어요? 월급 500만 원으로도 간병인 구하기 힘든데 선생님처럼 성실한 분이 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500만 원.
그 많은 돈의 출처가 이것이었습니다. 68살 노인이 밤마다 치매 환자들에게 맞아가며 번 피와 눈물로 얻은 돈이었어요. 새벽 4시 쉬는 시간에 시어머니는 휴게실에서 김밥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멍든 얼굴로 조용히 김밥을 씹는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어요. 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돌아보셨어요. 김밥이 목에 걸리셨는지 기침을 하셨습니다. 정희야, 내가 왜 여기에? 저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님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도 제 품에서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너희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단다. 저희가 힘든 게 뭐가 중요해요? 어머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으셨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정희야, 난 괜찮아. 정말로. 오히려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누군가의 부모님이잖아.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제야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이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 중 한 분이 밤에 요양원을 빠져나갔다가 실종 신고가 되었고 시어머니가 그분을 찾아 헤매다 새벽에 발견해서 데려왔던 거였어요. 그 과정에서 환자분이 흥분해서 시어머니를 때렸던 거고요. 어머님, 그만두세요. 이제 그만. 안 돼. 적어도 너희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해야 해. 재현이도 대학 가야 하고 너도 편의점 일만으로는 힘들잖아. 시어머니의 말씀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68살의 나이에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가면서도 오직 가족을 위해 이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정희야, 너는 어떻게 알게 된 거니? 따라왔어요. 어머님이 너무 걱정돼서.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들킬 줄 알았어. 사실, 숨기는 게 너무 힘들었단다. 어머님, 언제부터 이 일을 하신 거예요? 2달 전부터야. 동사무소 선배가 이 요양원 원장이거든. 야간 간병인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급하게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처음엔 그냥 며칠만 도와주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막상 와보니 이 어르신들이 너무 불쌍하더라고. 가족들도 거의 안 찾아오고. 밤에는 더 외로워하시고. 그래서 계속하게 됐어. 그 정장 입은 남자들은요? 아, 그 사람들. 요양원 관리자들이야. 처음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못 믿어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내가 그만둘까봐 걱정하더라고. 모든 의혹이 풀렸습니다. 종로 유흥가에서 본 것도. 그럼 종로에서 만난 여자분들은? 시어머니가 쑥스러운 듯 웃으셨어요. 그 사람들도 여기서 일하는 간병인들이야. 낮에 일하는 친구들인데 가끔 만나서 어려운 환자 다루는 법 같은 거 배우러 갔었어. 그 친구들이 종로에 사니까. 하얀 봉투는. 아, 그건 내가 그 친구들한테 밥값이랑 차비 준 거야. 나한테 이것저것 가르쳐 주는데 맨날 얻어먹기만 하면 미안하잖아. 저는 시어머니를 다시 한번 꼭 안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이런 힘든 일을 혼자 감당하시면서도 저희에게는 웃는 얼굴만 보여주려 애쓰셨던 거예요. 어머님, 이제 혼자 하지 마세요. 저도 도울게요. 안 돼. 젊은 내가 이런 일을. 어머님이 할 수 있는 일이면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지 이제 알아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희야, 너는 정말 우리 아들이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새벽 5시
근무를 마친 시어머니와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정희야, 오늘 본 건 재현이한테는 비밀로 해줘. 그 아이가 알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니?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는 숨기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함께 의논하고 함께 헤쳐나가야죠.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것은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재현이가 거실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아마 우리를 기다리다 지쳤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재현이를 보시며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얘가 얼마나 걱정했을까? 저는 재현이를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재현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어요. 분홍색 간병인 유니폼을 입은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이게... 시어머니는 소파에 힘없이 앉으시며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재현아, 할머니가 그동안 요양원에서 야간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었어. 재현이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간병인이요? 할머니가 왜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재현아. 너희한테 거짓말해서.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내 엄마 혼자 가족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너도 대학 가야 하는데 돈 걱정해야 하고. 재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그런 힘든 일을 왜? 너희 때문이야. 너희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았으면 해서. 정희는 밤새 편의점에서 일하고 너는 대학 입시 준비하면서도 돈 걱정하고 그런 너희를 보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알아. 재현이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할머니는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시어머니는 재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했어요. 우리 재현이가 언제 이렇게 컸니? 할머니 걱정해주고. 고맙다, 얘야. 우리 셋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눈물 속에서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숨기는 것 없이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어요. 토요일 저녁 재현이가 갑자기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갑자기 왜? 힘든 일인데. 알아요. 그래도 할머니 혼자 하시는 거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주말엔 시간도 있으니까 같이 가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재현이 마음을 받아주세요. 저도 편의점 쉬는 날엔 같이 가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 셋은 함께 새빛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관리자분들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최옥순 선생님, 이분들은 우리 가족이에요. 오늘부터 주말엔 같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박 원장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 유명한 며느님과 손자분이시군요. 최 선생님이 맨날 자랑하셨거든요. 시어머니가 우리 자랑을 하고 다니셨다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날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그동안의 일들을 떠올렸어요. 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새빛 요양원에서 연례 행사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강당 앞쪽에는 2023년 최우수 가족 간병팀 표창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일이 이제는 자랑스러운 상이 되어 돌아온 거였죠. 박 원장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최옥순 선생님은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6개월 전부터 우리 요양원의 야간 간병인으로 일해오셨습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들을 대하는 그분의 따뜻한 마음과 전문성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시상식이 진행되고 우리 가족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숨겼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함께 나누는 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강당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재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내년에 사회복지학과 가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어르신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재현이가 정말 장한 어른이 됐구나.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도 옆에서 돕고 재현이도 상을 차렸죠. 평범한 아침 식탁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오늘 하루 일정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야. 이 나이에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저도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가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재현이가 밝게 웃으며 덧붙였어요. 할머니, 전 이제 알아요. 진짜 강한 게 뭔지.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할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서로가 있기에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가족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혈연을 넘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함께 성장하며 의미 있는 일을 나누는 것. 우리는 그런 가족이 되었습니다.